자, 이제 2강 시작할까요? 2강은 빈출유형 02의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1강 쉽게 잘 따라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객관식 세법 강의는 예전 강의들하고 다르게 기출문제 위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빈출유형을 골라서 그 챕터의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강의를 듣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강의고 새로 시도하는 내용이라서 우리 수강생들이 얼마나 관심 있고 잘 쉽게 이해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사도 결국은 수강생들의 사랑이나 관심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수강생들께서 많이 강의 들어주시고요. 또 이제 강의에 대한 좋은 점이 있으면 강의 후기에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또 과감없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름경영은 수강생들의 의견에 의해서 많이 같이 성장해가고 같이 계속 잘 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수강생들도 점수가 쑥쑥 올라서 빨리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는 게 이름경영의 꿈이기도 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3-8페이지인데요. 이번에는 납세 의무자 빈출유형의 두 번째입니다. 제1절의 총칙의 두 번째 빈출유형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2를 보면 납세 의무자가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입니다.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면 이 사람은 사업자가 되는데요. 특히나 예전에 함정에 뭐가 나오면 이 국가나 지자체도 부가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법인세와 비교하십니다. 법인세. 참고로 법인세의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과세 법인이 맞는데요.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도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가가 자기 자신한테 부가세를 실제 현금 납부를 할 일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면세이고 실질적으로 납세를 하는 것이 아닐 뿐이지 국가도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그 사업자만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사업자부에 관계없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제가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다음에 주1이 나오는데 사업자 요건 있죠.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습니다. 금방 다시 한번 설명드렸지만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즉 사업 형태를 갖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한다면 이거 중요한 단어죠. 사업자 등록 여부,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거래 징수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됩니다. 자, 제가 십몇 년 전에 처음 회계사 공부할 때 이 문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음식점을 하거나 장사를 하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어딘지 아세요? 바로 관할세무서거든요. 관할세무서 1층 민원봉사실에 가가지고 저 장사하려니까 사업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딱 내줍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이 사람은 사업자가 되거든요. 하지만 수업 목적이나 법문 그대로의 원칙을 보면 사업자 등록을 했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면 이 사람은 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막말로요. 부가세 안 내는 거 아주 쉽지 않습니까? 자기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만 안 내버리면 사업자가 아니라면서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랑 무관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면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한테 거래 징수를 했는지 여부랑 무관합니다. 즉 물건을 판 사람이 사업자라면 사가신 분이 최종 소비자든 사가신 분이 사업자든 사가신 분이 면세사업자든 물건을 파는 사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파는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사업자라면 실제로 사가시는 분한테 10%를 거래 징수했는지 여부랑 무관하게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게 상당히 문장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말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앞장을 가봅니다. 제가 재화를 수입하는 자, 수입자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금방은 분명히 파는 사람이 사업자이면 부가세 낸다고 했는데 왜 수입의 경우는 사업자 여부랑 관계없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에 있는 수출상 브라이언으로부터 뭔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고 칩시다. 나는 수입자죠. 나는 사업자예요, 사업자 아니에요?
사업자예요, 사업자 아니에요? 아니, 그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항상 파는 사람한테 달려있는데 지금 수입 거래는 파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브라이언이죠. 미국에 있는 브라이언은 사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일반 설마 자연인 개인이 막 수출을 할까요? 아마 미국에 있는 브라이언은 10중 8구 사업자일 겁니다. 즉 파는 사람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데가 사업자인지 여부랑 관계없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물건이 원재료가 수입되어 오면 그 항구에 있는 세관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부가세를 떼고 있기 때문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사업자비랑 무관하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밑에 주 2번을 보시면 사업자의 구분이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이것도 되게 유명한 명제인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쌀 파시는 쌀집 아저씨는요. 그 사람은 사업자입니까? 사업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개인 사업자거나 법인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납세 의무자가 부가세법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가 공급하는 게 수도 있고 비사업자가 공급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도 솔직히 뭐 카페, 뭐 회동 카페나 예비세무사에서 그 카페에서 왜 이렇게 기간 좀 남아 있는 뭐 동영상 이렇게 좀 뭐 양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이렇게 양도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파는 거 아니면 중고서적을 파는 게 비사업자가 파는 거거든요.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어이, 당신도 수험생이잖아. 공부 안 했어? 이거 재화 영역이니까 나한테 10% 부가세 돼.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재화 영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지 않고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 사업자의 경우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고 있는데 이 과세사업자만 납세 의무자고 면세사업자는 아무리 소득세법이나 아니면 법인세법에서 사업자일지 몰라도 부가세법상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밑에 주 3번을 보시면 납세 의무자의 사례라고 해서 양가로 1번의 농가 부업이죠. 반가로 1번 소득세 과세되는 농가 부업이라고 해서 VAT 과세 거래 가로 열고 이건 독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소득세와 연관해서 정리하는 토픽입니다. 반가로 2번에 소득세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이라고 우리 사업소득에서 배우거든요.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고공품 제조, 축산, 양어는 VAT 과세 거래가 아닌데 그 이유는 독립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품 제조, 전통차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은 VAT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을 사고 파시는 거예요. 자, 참 희망사항이죠. 우리 아버지도 좀 부동산 좀 사고 팔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거죠. 자,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을 거래하면 우리 아버지는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요 안 내요?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이번에 건물 사고 팔면 아빠 부가세 내야 안 내? 자, 웬만한 우리나라의 선량한 아버지는 부가세를 내실 일이 없죠. 왜냐하면 건물이 없으시니까. 가슴 아프지만 만약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부동산 매매업자십니까? 그냥 일반 자연인이십니까? 일반 자연인일 확률이 커요. 일반 자연인이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죠. 자,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는 부동산 매매업을 거의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괜히 사업자 등록을 냈다가는 세금 내라고 할까봐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 거래는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걸리기만 하면 이 사람도 이제 사업자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표의 반가로 2번에 있는데요. 반가로 2번을 보시면 부동산 매매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굳이 나타내지 않고 있는 거죠. 나타내버리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하셔야 하고 세금 내셔야 하니까. 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한 번 이상 취득이고요. 2번 이상 판매죠. 자, 이게 좀 짜증나지만 기억하십니다. 한 번 이상 취득, 2번 이상 판매하시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이 반가로 2번은 삐딱하게 접근해야 이해하기가 쉽고요. 반가로 1번은 그냥 FM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이분이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 등록을 해버리시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사업자가 되시는 거니까 매매 횟수랑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한 번 취득, 2번 판매를 기억하시는 거죠. 양가로 3번 내려오시면 기타 사례라고 해서요. 반가로 1번에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나라 영토, 과세권이 없는 외국에서 거래하는 것까지 우리가 웬 설레발로 부가세를 과세하겠습니까? 근데 3절에서 배웁니다만 단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나 위탁 판매 수출, 그리고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등 우리가 소위 유사 수출이라는 것을 3절에서 배우시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과세권이 없는 외국에서의 거래지만 영세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이게 비록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요새 대한항공이 땅콩으로 유명하죠? 자, 이런 이제 항공사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더라도 이게 마치 과세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비행기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땅콩 드실 때 조심하세요. 반가로 2번 보시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납세 의무라고 해서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은 거의 망하게 돼 있거든요. 청산 끝나면. 근데 가로 열고 상법에 따른 계속 등기랑 관계없이 얘가 망할 줄 알았는데 사실상 사업을 계속한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럴 경우는 바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상법에 따른 계속 등기를 할 때만 납세 의무가 있다면 망하고 있는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싶더라도 계속 등기만 안 해버리면 부가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불합리하니까 상법에 따른 계속 등기와 관계없이 언젠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이고요. 3번 보시면 농민이 일시적으로 토사석을 판매하면 토사석이 뭔지 알죠? 흙이나 모래 같은 건데요. 토사석을 판매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고요. 반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 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B사가 A사한테 6월 1일 날 합병을 당했습니다. 실제 합병일은 6월 1일인데 합병 등기를 7월 1일 날 한 거예요. 그러면 B사는 A사한테 서류상 먹힌 날이 7월 1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합병 당했던 6월 한 달 동안과 서류상 신고되는 7월 그 한 달 동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꺼내야 하는 거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법인 간의 흡수 합병에 있어서 합병 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은 6월 1일자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 등기일 서류상 7월 1일자 그때까지의 피합병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 명의로 즉 사라진 회사의 피합병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론 요약을 마치고 문제가 지금 기출문제가 3문제 있었죠? 3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가보시죠. 9번 문제인데 부가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맞는 소리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영리 목적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2번을 보시면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시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우리나라 완전 천국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사업자여도 상대방한테 부가세 안 받아오면 낼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2번이 아주 쉽게 오답으로 틀린 설명이고요. 3번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아주 꼬안의 문장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자 등록 여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이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사업자 등록 없이가 주어인가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어인가요? 보시다시피 사업자가 주어죠? 사업자가 주어니까 이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문제 조건상 사업자니까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가 되죠. 4번 면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를 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과세권이 외국에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지요. 자,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 납세 의무가 없다. 아니죠. 수입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는 있다고 저희가 배웠고요. 2번에 보시면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고요.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서류에 불과하잖아요.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랑 불과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가 있죠. 3번이 정답 되시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개인,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국가 지자체와 지자체 조합은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아니죠.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사업자가 현물 출자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죠. 이거는 2절에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2절에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가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므로 아닌데요. 현물 출자 자체가 2절에서 배우지만 실질 거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의 11번이네요. 부가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본 설명인데요. 1번 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우리나라에서 음식점 신장 개업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 문장에 있는 설명처럼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2번을 보시면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지금 1번하고 2번은요. 어차피 빈출 유형 3번 좀 이따 배우실 사업자 등록을 공부하시면 그때 다 나오게 되니까 지금 간단하게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최대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3번 보시면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여기에는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데 다 좋다가 영세율이 잘못 들어갔죠. 영세율 사업자는 그냥 세율만 여길 뿐이지 일반 과세 사업자하고 마찬가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이때에도 신고는 각각 해라. 이거는 앞에 빈출 유형 1번에서 배웠죠. 5번 보시면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는데 다만 법인의 경우는 지점도 즉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 지점도 주사업장 총괄 납부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것도 빈출 유형 1번에서 배웠던 내용이어서 정확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페이지로 가시죠. 12페이지 가시면 빈출 유형 03의 사업자 등록을 공부하십니다. 이것도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약 3문제가 나왔던 챕터고요.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수업 목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01의 사업자 등록이죠. 양가로 1번의 의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업의 개시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세의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의 사업 관련 정보를 등록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설명은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개인이 태어나도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것처럼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양가로 1번의 등록 신청을 보면 반가로 1번이 사업장 단위 등록.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모든 걸 사업장 단위로 하셔야 하니까. 반가로 2번은 사업자 단위 등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빈출 유형 01에서 배운 것처럼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라는 이런 제도가 있죠. 우리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가로 내용도 이왕이면 기억합시다. 요새는 내가 종로구에 살거나 아니면 종로구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강남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다 받아주거든요. 전국 어디서나 문제 없습니다. 가로 열고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관할 세무서장도 가능합니다. 에게 등록해야 함. 신규 개시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반가로 2번이 사업자 단위 등록으로서 이게 예외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동그라미 1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장 단위 사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장 단위를 하다가 이번에 사업자 단위로 이게 서울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3번 등록증의 발급이죠. 내용을 보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일, 가로 열고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현업을 지금 회계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한두 번 해보는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을 딱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봉사실 같은 데로 보통 갑니다. 관할 세무서.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접수증만 한 장을 발행해 주죠. 너의 그 신고를 잘 접수받았다. 접수증만 발행해 주고 3일 후에 찾아오세요. 접수증 가지고 오시면 사업자 등록증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게 3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는 얘기고요. 하필이면 제가 금요일 날 접수하러 가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3일 만에 오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을 뺀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만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살표를 보시면 단 사업장 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최대 5일 이내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나 나오지 아직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3일 후에 발급해 주는 게 일반적이죠. 가로 열고 이때에 10일 정도의 기간을 주면서 그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러 온 사람한테 관할 세무서 직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죠. 당신이 가져온 서류는 좀 이상합니다. 이거 보완이나 정정해 오세요. 이게 보정이잖아요. 그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 보정 기간은 등록증 발급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치한 문제는 충분히 말장난할 수 있으니까 이 보정 기간이 등록증 발급 기한에 포함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양가로 4번의 직권 등록이죠. 사업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자가 분명해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적 형태로 재화용을 공급하는데 부가세 내기 싫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발견만 된다면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키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이걸 직권 등록이라고 하고요. 양가로 5번에 등록 거부가 있는데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그 등록을 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희박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신장기업을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러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보름이나 한 달 후에 일반적으로 뭐 한 열흘이나 보름이겠죠. 그 후에 사업을 개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신청하려고 관할 세무서에 왔는데 얘가 전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얘는 허위로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받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관할 세무서가 의심이 된다면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뭐 자주 본 상황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요. 양가로 6번의 등록 정정인데 사업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중요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하는데 이 지체 없이는 아주 빠른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그러니까 빨리 단시일 내에 지체 없이는 몇 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는데 그냥 세법에서 딱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가급적이면 아주 빨리빨리 해라 이런 경우를 지체 없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세법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등록 정정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특정 사유는 이따가 다시 배우시겠습니다. 양가로 7번의 휴 폐업 신고인데 사업자가 휴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역시나 휴 폐업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과 폐업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읽은 거의 가로 내용의 폐업 의제 포함인데 폐업 의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을 보시면 등록 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가 자 동그라미 1번 폐업을 하거나 동그라미 2번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기 아니하게 되는 때 이게 이따가 배우는 주 2번, 주 3번이라니까요. 폐업 의제라고 하는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그 등록을 말소하고 역시나 지체 없이죠. 사업자 등록증 관련된 것들은 지체 없이가 많습니다.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해야 함.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등록이 말소됐는데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인 우리가 이걸 회수를 못하고 있다. 혹시나 이 인간하고는 거래하시면 안 된다. 당신들이 선량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시다시피 등록 말소의 사실을 그냥 공시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주 1번 보시면 미등록의 경우 불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거는 우리 8절이든가요? 그 뒤에 가서 한번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 전 매입세 불공제.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일반 자연인 지위에서 사왔던 것은 싹 다 10% 매입세 불공제죠. 내용을 보시면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실질적으로 신장 개업을 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고 20일이니까 7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냥 그 일기, 과세 기간에 샀던 것은 싹 다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요. 가급적이면 이번 기 끝나고 20일 후인 7월 20일까지는 늦어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기에 샀던 것은 사업 관련성만 있다면 모두 다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13페이지죠. 주 2번에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 및 재발급 기한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거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사업자 등록증상에 대표님 이름이 써 있는데요. 이 대표님이 이번에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고요. 2번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거죠. 도매업을 하다가 소매업을 한다거나 3번에 보시면 사업장을 이전합니다. 이것도 당연한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우리 사업장 주소가 써 있는데 종로에 있다가 이번에 강남으로 이사가면 당연히 이것도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셔야 하고요. 4번 보시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돼도 이것도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5번까지만 할까요? 5번까지 보시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경이 있습니다. 6대4로 A와 B가 출자했는데 이번에 5대5로 바뀐다면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상호를 변경하죠. 이룸경영 아카데미에서 뭐 다 이뤘다 경영 아카데미 뭐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상호를 변경하면 이것도 사업자 등록증상에 상호가 나오니까 당연히 정정 사유가 되고요. 11번에 보시면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이게 뭔지 알죠? 지마켓 옥션 같은 데서 이제 물건 파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가 거의 이름과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바뀌어버리면요. 자, 오른쪽 서류를 잘 보셔야 하는데 이 10번하고 11번은 상당히 대표성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재발급 기한이 신청일 당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번하고 11번은 변경 사유가 있는 날 바로 신청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은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죠? 지체 없이만 하면 돼요. 빨리만 하시면 되는데 그 정정을 딱 가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10번하고 11번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 신청일 당일에 바로 새로운 정정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 3번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무엇이냐. 자, 동그라미 1번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폐업의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죠. 자, 이거 폐업의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부가세에서 한두 번 등장하니까 지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폐업의제라고 부르죠. 뭐 별건 아니고요. 자, 이게 2015년입니다. 대망의 2015년, 일미년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2015년이고 이게 이제 1기가 되겠죠. 이게 1기. 왜냐면 이날이 6월 30일 테니까 여기는 2기가 될 거 아닙니까? 2기가. 자, 잘 보세요. 내가 3월 15일 날 신장 개업을 할 것 같아요. 음식점. 신장 개업인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정일에 불과했습니다. 예정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신장 개업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게요? 나중에 하게요? 나중에 20일 안에 하시면 되는데요. 다 일반적으로 미리 하죠.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부지런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3월 2일 날 사업자 등록증을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발급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죠. 3일 이내에. 자, 근데 어쩌죠? 이 13일 사이에 갑자기 뭐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내가 크게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예정대로 신장 개업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이 날짜는 본인만 알고 있는 예정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인 거 아시죠? 이거는 나만의 그냥 약속했던 예정에 불과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3월 15일자 이후에 그 다음에 신장 개업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영영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큰 사유가 있어서 영영 못하면 국가는 이 사람을 계속 기다려주지 않고요. 이때부터 몇 개월 지나면 이때부터 6개월 지난 그러면 그 3월 그러니까 9월이 되겠네요. 9월 1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자동으로 폐업으로 보는데 이거를 폐업의제라고 부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배우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여기가 한 기, 여기가 한 기여서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폐업의제 사유에 의해서 두 기가 걸쳐 있으면 요 짜투리가 한 기, 여기가 두 기가 아니라 이 빨간색 전체를 한 기로 보는
폐업 의제 사유에 의한 과세기간 특례도 있으니까요. 폐업 의제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과세기간 특례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시 교재로 오시죠. 동그라미 2번, 사업자가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한 경우, 이것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기 아니하게 되는 경우고요. 3번 보시면 사업자가 인가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